네, 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어느새 우리 곁에 봄꽃이 피는 4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1분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분기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닥터 둠 아니고 닥터 데이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느끼기에는 따뜻한 경제학자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 1분기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는 이제 학교 강의 시작됐고요. 제 유튜브 계속 좀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 경기 순환에 대한 우리 경기 순환이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런데 구조적으로 어려우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좋아졌다 나쁘다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이클을 보면은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미리서부터 지금 채권하고 주식하고 재평가됐습니다. 은행예금 비중 너무 높습니다. 네.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주식 채권 비중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채권 비중을 더 늘려가야 할 그런 때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테니까 최대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 채권 외환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난 1분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한번 진단해 볼까 봐요. 예, 우선 그 성적을 보면은 코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코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70% 작년 말에 가깝게 올라버렸죠. 교수님은 코인은 안 하신다고 하셨죠? 예, 코인은 작년부터 투자는 권유를 했었는데요. 권유만. 예, 제가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좀 못 샀습니다. 좀 거래가. 예, 조금 아쉽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 많이 올랐죠. 특히 미국, 일본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일본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작년 말에 비해서 20% 이상 올라버렸죠. 예, 그리고 미국 주가도 역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가도 오르긴 올렸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맞아요. 우리 주가가 2월, 1월에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2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2월부터 우리 주식을 더 많이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2월에서 3월 2달 동안은 우리 주가 지수가 제일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외환시장 측면에서 보면 특히 엔이 약세 계속되고 있죠. 네, 맞아요. 특히 일본이 BOJ 결정이 있었는데도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고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곡선 억제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이 150일엔대까지 거의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해 버렸거든요. 엔 가치가 떨어진 게 외환시장에서 주요 특징이고요. 엔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 위안화 가치도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돈 가치도 지금 1,350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작년 말보다는 많이는 안 올랐지만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채권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지금 금리는 조금 올라가지고 채권 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채권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어떤 시점이라고? 들어갈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점이 문제지 인하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미 10년 국채 수익이 4.2% 안팎인데요. 다시 4% 이하로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아마 7월부터 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7월부터. 예,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밀서 떨어졌지만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또 한 단계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금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3% 안팎 유지하는데요. 제가 전망해 보면은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2% 초반에 접근하거든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은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미국 채권, 우리 채권 같이 사셔도 되는데요. 저는 미국 채권보다는 우리 채권을 더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채권 사시면은 또 환율이라는 걸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 경제력, 특히 경상수지 이런 거 평가해 보면 지금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환율이 너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채 사시면은 채권에서 시세 차익은 누릴 수가 있는데 한 차손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저는 미국 채권보다는 우리 채권 물론 좀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근데 채권을 100을 사신다면은 우리 채권 한 70, 미국 채권 30, 정도로. 뭐 이 정도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엔화 표시, 달러 채권 뭐 이런 것도 네, 그런 것도 저는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사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달러율 151엔인데요. 네. 근데 엔달러율 결정 요인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거든요. 네, 네. 예,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예, 지금은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2%, 일본은 0.7%,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여기서 더 이제는 안 떨어질 거예요. 일본 네. 국채 수익률은. 근데 미국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면은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4%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면요. 그렇네요. N강세예요. 예, 그러면은 엔화 표시 미 국채를 사면은 한 차익도 좀 누릴 수 있고 뭐 채권 차익도 좀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바람직한 투자 방향인 것 같습니다. 원리상으로 지금은 맞다. 예. 경제가 불황이 와서 침체가 온다 이런 우려들도 연초에는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그런 우려는 없이 잘 가고 있고 교수님 보시기에도 이 정도면 그냥 예상대로 가고 있다. 예, 지금까지는 잘 가고 지금까지는. 있고요. 특히 제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부정적인 전망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미국 경제가 거의 2% 좀 넘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2.5%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죠.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과연 2분기에도 좋을 건가? 네. 예, 저는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미국 경제는. 예,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이제 부분적으로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비 증가세 둔화. 특히 소비 심리가 별로 안 좋아요. 아, 네. 예, 가격은 미국 소비 심리 보면은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에 움직였습니다. 근데 미국 주가는 연일과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 경신해 가는데 오히려 소비 심리는 이축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가구와는 달리 왜 소비 심리가 이축됐느냐? 그러게요. 예, 그거는 미국 가계가 그동안 너무 많이 돈을 써가지고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아, 예, 네. 그다음에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최근에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오르니까 이자 부담, 금융회사 빌린 이자 더 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 그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업률도 올라오고 소비심도 이축되는 거 보니까 아마 2분기 들어서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미국 국제 투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소비가 이축되면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금리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연준이 연방 기금금리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채권 투자하셔도 괜찮은데 단지 한 차익만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 어쨌든 환율 때문에 조금은 더 어렵네요. 예, 우리 채권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과 미국 채권을 투자를 한다면 한 7대3 정도로 우리 예, 쪽에 예, 정도 그렇습니다. 비중을 두라고 말씀 주신 거고 그러면 일본은요? 지난 1분기에 많은 나라들이 주가가 올랐지만 일본은 특히나 그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도 진짜 이 주가만큼 지금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일본 경제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일본의 그 명목 GDP가 네. 5.7%나 성장했거든요. 우리 4% 안팎이에요. 그런데 실질은 뭐 2% 안팎인데요. 물가가 3.7%는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건 일본 경제가 그동안 디플레이션인데요. 네.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탈피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니케이 225 주가 지수를 보면요. 네. 명목 GDP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명목 GDP가 오르고 디플레이 탈피했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고요. 또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은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그 1분기가 일본에서 춘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춘투 그렇죠. 일본 그 협상. 임금 상승률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5.3%입니다. 이게 91년 이후 처음이래요. 와, 그래요? 네, 그렇게 부럽네요. 기업들도 임금 올려주니까 네. 가계 소득도 이제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일본 경제가 디플레 탈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일본 주식 투자를 지금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는요. 네. 아까 미국이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럼 미일 국채 수익률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러면 엔이 강세가 될 것이다. 엔이 강세되면요. 일본 주가는 좀 떨어졌거든요. 엔이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더 좋다는 얘기를 들은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일본 주식 투자할 때는요, 엔 환율 동향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하반기로 할수록 엔강세 일본 주가 조정. 예. 네. 엔강세 일본 주가는 조정. 하반기 그렇게 갈수록. 보겠습니다. 예. 워낙에 그 미국 주식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주가 전망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예, 앞서 제가 미국 경제 1분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2분기부터는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은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인데요. 미국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매출이 줄어들면은 아, 그동안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구나. 고용을 갑자기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미국 주가는 아마 2분기에는 좀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4월부터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는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제가 앞서 2월에서 3월에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 1월에는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 2달은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게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추세. 미국 주가는 명목 GDP,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유동성 이런 거로 평가해 볼 때 10에서 15% 네.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제 변수로 평가할 때 오히려 10 내지 15% 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우리가요. 아. 네, 그래서 2, 3월에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우리 주가는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분기, 3분기는요. 물론 미국 주식도 좋지만 우리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본다고 하면 예. 2, 3분기에는 우리 주식을 좀 더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봐라. 예. 정리해 볼게요. 일본 주식은 조정받을 예. 가능성. 미국도 오른 만큼 또 이제는 조정으로 예. 가고 그래서 이제 국장으로 예. 관심을 돌려봐라.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국장하고 중국 시장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중국이요? 예. 아 근데 중국은 너무 예, 중국은 너무 그렇기는 그런데요. 네. 사실 1월 달에는 중국 주가,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2, 3월에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중국 주가도 그 사이에 2, 3월에 10% 이상 올라버렸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중국 주식을 저희가 사실 한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수 있냐? 아닌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미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요? 네, 이미 저점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언론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보도들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중국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국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수출을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거든요. 네. 예, 작년에 중국 홍콩으로 수출이 안 됐어요. 미국으로만 잘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올 3월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네.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홍콩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홍콩으로 뭐가 수출이 되느냐. 우리 반도체 수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가는데요. 과거 평균이 한 55%였어요. 네. 근데 3월 한 달 통계, 2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반도체 수출 중 72%가 중국 홍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 홍콩에서 우리 반도체를 사용해서 뭔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중국 경제를 그렇게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작년에 그 중국의 전기차 수출액이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1위로 중국이 등극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력이 일본을 넘어섰다. 예. 과거에는요,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전기차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하고 상대도 안 돼. 근데 최근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중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전멸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GM, 그 CEO도 그랬어요. 우리도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예,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가 싸고 질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고성장 때 기업 부채, 금융 부채, 금융회사 부채 이거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우리 수출 보니까요.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거는 중국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미국, 일본 주가는 제가 가대평가됐거든요. 이제는 상대로 저평가된 우리하고 중국 주식, 특히 우리 주식을 더 많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밸류 프로그램도 하고 예. 어느 정도 주가도 그걸로 탄력을 받아서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도 될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보수적으로는 예. 교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하시죠.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 이제 밸류. 시작이다. 예, 그런데 한 번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2015년에서 17년 동안 우리가 그 기업소득 한류세제라는 걸 실시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네. 예, 그때 보니까 우리 그 GDP가 국민소득이 생기면 가게가 가지고 기업이 가져가지고 정부가 나눠 가진대요. 그 이전 통계 보니까 가게 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기업 몫은 늘어났어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고 가게는 상대적으로 가난했으니까 그때 당시 정부가 한시적 3년 동안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고용 늘려달라, 투자 늘려달라, 그 다음에 배당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였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저 기업의 배당 수익률 그 이전에 15%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2%로 뛰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배당 수익에다 기업들이 자사주 사는 걸 보면요. 네. 지난 10년 평균이 우리가 29%였습니다. 미국이 92%고요. 중국이 32%입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더 낮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그 기업 밸류업하고 기업도 변하고 지금 저는 투자자들도 그쵸,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라지고 있죠. 29% 미국까지 92%는 못 갈 거예요. 근데 최소한 중국보다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꾸준히 이거 배당 수익률 올라가고 자사주 올라가면서요.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다. 그러면 중국은 사교육이다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고 알리바바다 와르르 무너지고 너무 무너지는 게 크니까 중국은 정말 들어가기 겁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어떤 업종들을 주로 봐야 되는지와 네, 주는 뭐 중국의 그 전기차,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요. 네, 이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전기차랑 그런데 중국 개별 종목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네. 늘 그 정부가 기업에 개입할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간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펀드도 있고 ETF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투자. 상장지수 펀드가 그렇습니다. ETF.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섹터들은 어떤 쪽이 있어요? 우선 그동안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네, 금융주들이 너무 사실 저평가됐죠. 근데 뭐 2, 3월 달에 올랐어도 그 PBR이 보니까 뭐 평균 보니까 0.6배도 안 되더라고요. PER 뭐 4배, 5배예요. 올라도 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라도 싸다. 근데 제가 작년부터 뭐 제가 이런 투자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 예금 가입하지 마시고 그 은행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은행 이자보다 높고요. 근데 은행 이자가 뭐 2년 전에 뭐 1년 만기 5%였는데 지금 3.5%로 떨어졌고요. 저는 조만간 3% 내년에 2%대 접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배당 수익률은 다 5%가 넘어요. 네. 어떤 은행은 8%, 10% 가는 은행도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보겠죠. 근데 아직도 PER, PBR이 낮으니까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떨어질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종목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일부 지주사들 뭐 아직도 배당 수익률 뭐 이거 낮고 PR, PBR 낮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투자자들도 변화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삼성전자 뭐 추총할 때 정말 많은 개인 주주들이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떤 그 주주총에 참여했던데. 아, 진짜요? 예.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주총 시즌이었는데 다녀오셨는지. 예, 그때 가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그 회사 주식을 많이는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스스로 토로하면서 주주총회 하면 그 회사 대표이사 뭐 CFO도 같이 참석하거든요. 네. CFO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자사주 가지고 있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혼내주더라고요. CFO가 바로 내일 사겠습니다. 따끔한 한 방을. 네,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도 변하고 자산운용사도 변하고 또 뭐 정부가 그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니까 기업들도 서서히 변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주총 시즌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주총이 거의 하루에 여러 개가 몰려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도 이번 밸류업 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주총하면은 저 회사 직원들한테 시나리오를 다 주고 너 무슨 질문해? 너 무슨 질문해? 네, 그리고 회사 직원들 다 앞에 앉혀놨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주들은 뒤에 앉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제가 어떤 주총을 갔더니요. 그 주주가 와가지고 회사 직원을 앞에 앉혀놨으니까 그 의장한테 의장 탁 손들어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주주냐?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주주 아닌다. 그래가지고 회사원들 다 내보내고 주총을 시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총 문화도 밸류업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좋습니다. 국장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예.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 교수님 말씀에 따라.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를 좀 더 밀도 있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럼 경기 순환 측면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신문에는 우리 경제 좋다는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잠재 성장을 계속 하라고 있거든요. 80년대 10%에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 중반으로 떨어졌고요. 지금 2% 안팎입니다. 네. 뭐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노동이 감소하면서. 예, 그런데 그 잠재 성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늘 그 사이클은 있거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통계청에서 경기 사이클을 발표하는데 1972년부터 우리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11번 있었어요. 예, 그런데 11번 동안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이걸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데 평균 33개월. 네. 그 다음에 나빠지는 국면이 수축 국면이라는데 20개월이었어요. 20개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53개월을 주기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이클 상에서 제가 경기를 판단해 보니까 작년 12월, 늦어도 올 1분기가 경기 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장 국면이 과거 평균 33개월이었다는 네. 거죠. 물론 짧을 때는 17개월이고 길 때는 54개월이었었어요. 가장 짧을 때가 17개월이었죠. 17개월. 예, 그러면 이번 확장 국면 접어들면 올해하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죠. 내년 경기 상반기. 확장 국면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뭐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느냐? 네. 경기가 좋아지려면은 예, 우리가 소비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수출이 잘 돼야 되죠. 예, 그런데 세계 중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수출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와닿지가 지금 않죠. 소비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소비 심리도 별로 안 좋고, 네. 뭐 가계 부채 넣고, 예, 그다음에 은행에다 이자 내고 돈 갚아야 되죠. 예,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통계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은행에 예금하고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보험 이런 걸 들거든요. 보험연금 드는데요. 보험연금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험을 한 42조 원 정도 해약을 했더라고요. 이거 보험 해약하면 거의 원금 찾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습니다. 않잖아요. 네. 근데 원금을 해약하면서 왜 보험을 찾았을까? 네, 그러게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쓸 돈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원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찾는다는 예. 거는 진짜 돈줄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소비는 별로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지금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쪽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효과도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근데 그 낙수 효과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수출을 보니까요. 작년에 정말 잘 됐던 자동차는 네. 올해 별로 안 돼요. 근데 자동차는 산업 연관어가 크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뭐 부품에서 엄청 많고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잘 되는 거는 반도체. 예, 반도체는 예,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되는 게 선박이에요. 지금 선박. 반도체하고 선박 네. 예, 두 개가 잘 됩니다. 선박 반도체 수출.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선업종 관련 회사들 가서 강의를 저기 남쪽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멀리 가셨겠네요. 울산 뭐 네, 이렇게 울산, 내려가시면. 거제 그렇죠. 이쪽인데요. 어제. 네, 그런데 네, 그쪽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작년까지 한 5년 동안은 예, 조선업종 경기 굉장히 힘들었대요.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 그동안 저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손해났는데 올해부터 그게 거의 없어졌대요. 예,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굉장히 좋을 거다. 좋을 것이다. 예, 그 현장의 사람들 목소리가. 이야기는 빅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빅사이클이 왔대요, 이제. 그 정도 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은 예, 그동안 5년 동안 조선업 경기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임금을 별로 안 올려줬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 내보내고요. 근데 지금 배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 지방으로 안 가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려놨으니까 안 온대요. 예, 그러면 누구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게요. 외국인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특히 노동자를. 한해산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 비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7이라는 비자가 있대요. 네, E7. 근데 그쪽에서
충분히 그 기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인력의 숙련도가 상당히. 네,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주식 사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가지는 좀 생각해 보십시오. 뭐예요? 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어렵다니까 그 유상증자를 많이 했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식 물량은 많이 많아요. 늘어났습니다. 네, 그것만 한 건 참고하고 네. 네, 주식 투자하세요. 그런데 사이클은 굉장히 사이클. 좋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공장 가보면서 느끼는 건요. 지금 공장 가보면은 거의 다가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일하거든요. 네. 저 얼마 전에 한 그 페이퍼를 읽었더니 아주 어떤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해놨던데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랑 개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랑 하나, 개 개. 한 마리? 사람이 필요한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개는 개 밥 주는 주인이 자기 주인이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감시하기 위해서 개가 필요하다. 그만큼 로봇, 기가 일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업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게 그 용접,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 한 언론에 보니까 이제 로봇이 페인트를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선일도 많이 로봇이 해주겠구나. 그리고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고 기술도 봐요. 그러지만 노동 집약적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앞으로가 수주도 많이 받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배도 매연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부 회사들이 암모니아로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매연이 없는 배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상에서 자율주행차인 것처럼 해상에서도 자율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기술력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겁니다. 와.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아이디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수출하고 내수 회복 속도가 같이 안 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 있는지. 네, 우리 경제가 작년에 1.4%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최소한 2% 넘게 성장할 거고요. 4월 20일 무렵에 1분기 GDP가 발표될 거예요.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2.6% 저는 성장할 수라고 보는데요. 네.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역시 수출이다. 수출이에요? 수출만 좋아가지고 경제 성장을 한다. 소비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뭐 차별화된 경기 회복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가 질적인 내용은 조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네. 그 최근에 어떤 기사 중에서 삼전 팔아서 엔비디아 산다. 이제 그런 제목이 있었거든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이 좀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교수님의 의견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예, 엔비디아 뭐 좋은 주식이죠. 그런데 제가 평가해 보면요, 뭐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건데요. 단기적으로 추세에서 2로 너무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적정 수준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뭐 테슬라라는 회사가 정말 잘 나가다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거 이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전기차를 다른 회사에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특히 중국 BYD. 그게 지금 굉장히 싸게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쟁자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BYD, 뭐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은 거의 독점 기술이죠. 그런데 그 기술이 언젠가는 저는 보편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좋습니다. 조금 더 될 텐데요. 근데 엔비디아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파티는 즐기십시오. 그러나 출구 옆에서 즐기십시오. 어머, 너무 확 와닿는 말씀. 파티를 즐기되 출구 옆에서 있어라.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뭐 추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추세보다도.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출구로 나가야겠다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사인이라고 포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경제는 소비죠.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거든요. 우리는 46%인데 아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그럼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 지금 미국 주가가 제가 한 10에서 15% 가대평가됐다는데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들면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뭐 소비 데이터, 뭐 그 이전에 미국 주간 실업수당이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실업당하면 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죠. 그게 제일 빨리 주간으로 볼 수 있는 지표예요. 예, 그게 올라가는지 뭐 주간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역시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을 교수님께서 왜 나는 닥터 둠이라기보다는 닥터 데이터라고 말씀하신지를 알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쨌든 국장을 들여다볼 이유가 충분하다. 오히려 미국이랑 일본은 오른 만큼 과대평가돼 있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2분기 지나서 3분기까지 우리 지수 전망은 어떻게? 저는 뭐 2,800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적정 주가로 올 연말 그 제시한 수치가 3,170 정도 됩니다. 올 연말 3,170요? 적정 주가가 적정으로? 이론적으로 보는 적정 주가. 네. 제가 명목 GDP로 우리 주가를 그 평가하는데요. 올해 아마 실질 GDP 2% 넘고 물가 한 2% 고려하면 명목 GDP는 4% 성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정 주가가 3,170 정도 나와요. 물론 주가라는 건 늘 그 적정 주가를 가대평가할 수도 가소평가할 수가 있죠. 제가 2021년엔 가대평가했기 때문에 3,300 갔을 때는 뭐 2,200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적정 주가가 3,170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주식 사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보면은 그 1분기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14조 원 정도 주식을 순매수했거든요. 지금도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개인들이 한 10조 순매도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한 4조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걸 외국인이 받았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싸게 가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주식을 사느냐. 우리 정부 지금 기업 밸류업, 우리 주가가 그렇게 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원화 가치도 밸류업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원달러율이 1,350원까지 올랐는데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하고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500억 달러 이상 날 거거든요. 이 정도 고려하면 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밸류업, 원화 가치 밸류업, 환율 떨어지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산 거를 특히 우리 개인들이 좀 싸게 넘겨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랐으니까 팔자. 그동안 힘들었다. 그거고 교수님처럼 경제학자 입장에서 또는 외인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어땠다가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개인들이 이익 내고 파셨다면은 뭐 잘하시는 일인데요. 혹시라도 우리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고 손해보고 파셨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아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투자 주체별로 그 상관계수를 코스피를 비교해 보면요. 개인하고는 코스피가 역상관관계요. 개인이 살 때 주가는 떨어졌고 팔 때 올랐다는 거죠. 외국인은 좀 거꾸로고요. 개인이 팔 때 오르고 살 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이익을 냈고 팔았으면은 그건 뭐 괜찮은 일이죠. 교수님의 꿈이기도 하잖아요. 금융강국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부를 이뤄가는 거. 저는 뭐 금융민주주의, 금융으로 우리 국민이 모두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항상 여쭤보고 가는데 나 주식 투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진짜 하나도 몰라 그럴 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러면 지수 추종 ETF 같은 걸 들어가도 잃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가가 뭐 저평가됐다. 아까 명목 GDP뿐만 아니라 유동성, M2 이런 거에 저평가됐고요. 일평균 수출 이런 거에 저평가됐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4월에 제가 앞 시간에 미국 주가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가도 뭐 방향은 같거든요. 미국 주가 떨어지는데 우리 주가만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평가되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오를 때는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국면에서는요. 그냥 지수 추정형 코스피 200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사시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ETF 뭐 지금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거 지수 추정형 ETF 사시고 대신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도체 ETF도 보니까요. 미국 반도체, 뭐 중국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국내 반도체. 국내 반도체가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지
예, 조선은 은행예금 비중이 47%, 채권 비중이 33%. 숫자로 말씀 바로. 네. 예, 주식 비중이 22%거든요. 저는 뭐 은행예금 비중을 40% 이하로 줄이고 예. 그 나머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신다. 네. 예, 그러면 채권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거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투자하는 자금이다. 특히 젊은 분들은 멀리 내다보고 좀 주식 저평가 영역이 있을 때 주식 비중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계는요. 은행예금 현금 비중이 12%, 주식 비중이 52%인데요. 미국은요? 네, 우리 47, 22%라고 그랬지. 그 정도. 미국은 12에서 52%예요. 가계 평균으로 봤을 때요. 예, 예. 근데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놀라운데요. 장기 평균이 43%인데요. 최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은 52%까지 올라갔어요. 장기 평균은 43%거든요. 뭐 미국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의미죠. 네. 네, 근데 우리 22%? 미국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낮다. 저는 한 30% 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를 제가 여쭤봤었는데 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 AI 혁명이 예. 막 휩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AI 지금 이 변화가 예. IT 혁명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거를 제가 AI 혁명의 정체를 잘 몰라가지고요. 예,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90년대 그 중반부터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특히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해 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연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9였는데요. 96년에서 2000년까지 2.9%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해 버리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품을 싸게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 버려요. 96년, 2000년 연평균 경제 성장이 4.3%, 물가 1.7%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가 1%, 실질 GDP 성장은 4.3%면 이게 놀라운 경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를 미국 사람이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골디락스. 그러면서 분기 평균 S&P 500이요. 분기 평균 22%로 올라버리고요. 특히 96년에서 2000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4.5배나 올라버립니다. 450% 올라버렸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거품이 발생하고 90년대 꺼졌는데요. 근데 이번 IT 혁명처럼 AI 혁명이 그 정도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러게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판단할 수 없고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분명히. 우리가 AI 혁명이 뭐냐면요. 보다 우수한 컴퓨터에 인간 지능을 거기다 심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요. 혹은 로봇에다가 인간 지능을 심어가지고 로봇이 대신 일을 하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AI 혁명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때 IT 혁명처럼 지금 생산성 증가 효과는 아직까지는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증명된 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생산성 증가 효과가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네. 예, 그런데 IT 혁명처럼 그렇게 증가할 것이 아닌가. 근데 최근에 그 주가는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많이 반영해 버렸거든요. 물론 IT 혁명 때 제가 노동 생산성하고 예, S&P 500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덜 거품이에요. 아, 그때는 훨씬 거품이었어요. 예, 그때는 훨씬 더 거품이 발생했는데 네. 그때 생산성이 증가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굉장히 거품이 발생했는데 지금 평가하면 그것보다는 지금 덜 거품인데요. 예, 거품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하는 투자자의 자세는 이게 거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나도 일단 발은 담고자여야 하는 그렇습니다. 건지.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파티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즐길 출구 타이밍.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도망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된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충고나 조언이 지금 대다수의 경제학자 또는 투자 전문가 분들이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세요? 견해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미국 그 IB들 미국 전문기관 뭐 전망치 보니까요. 지금 S&P 500이 5,200 정도 되거든요. 일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데는 뭐 6,000까지 갈 수도 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예, 그런데 4,2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명목 GDP, 산업생 소매 판매, M2 고용 이런 지표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 S&P 500이 10에서 한 15%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AI 혁명이 지금 지나치게 주시장에
좀 너무 낙관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기관에서는 그 미국 그 주식시장 참여자를 조사하면 낙관이 높은가 비관이 높은가 네. 이게 낙관 정도가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좋게 본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감.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지라는 그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 변수를 볼 때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처럼 보이고요. 네. 또 떨어지면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망치 저도 증권사에서 올해 뭐 주가 전망,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그 전망하는 시점에서 주가나 경제가 좋으면은 좋게 전망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낮죠. 근데 전망하는 시점이 굉장히 나쁜 시점이었어요. 그럼 나쁘게 전망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 좋았어요. 전망치보다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더 좋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심리가. 예. 지금 좋은데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쁘다는데 좋다고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이 제가 피를 볼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 주변에 그 부자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2조 가지고 계신 분, 수천억까지 계신 분 이런 부자를 보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의 특징이요? 하나는 늘 현금이 있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주가가 뭐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도 사지만은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요. 대출 그렇게 돈이 있는데 또요. 예, 그래서 부가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단계씩 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범접 불가능한 부자가 되는 거군요. 예, 현금과 그때. 용기. 잘못 레버리지 일으켰다가 완전히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레버리지는 안 일으키는 게 좋은데. 예. 아니 그래서 인버스 뭐 이런 거 요즘 사람들이 한다고 뭐 곱버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인버스는 뭐 주가가 하락 국면에서 투자는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인버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 주가가 저평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AI 혁명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90년대 IT 혁명처럼 그렇게까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파급력이 그 이상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현재까지 예, 해온 예. 걸로 봐서는. 예. 그리고 생산성의 통계를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I 같은 걸 우리가 많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GDP라는 거는 그걸 돈을 받고 팔아야지. 그렇네요. 예, GDP에 네, 잡히고 네. 생산성에 잡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뭐 AI는 많은 걸 무료로 사용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GDP 통계 방식이 좀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GDP 통계 방식도. 예. 뭐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 통계는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작년에도 AI 혁명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작년에 1.4%밖에 안 되거든요. 막상 생산성 예. 통계를 보면 예. 안 잡히던 예. 아니면은 실제로 향상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던 예. 뭐 그런 정도.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습니다. 된다 아직은. 네. 예.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궁금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 기대감은 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AI가 큰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주가가 미리서 굉장히 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정말 AI 혁명이 시장이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거는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거는 지금 위험하시다는 네, 겁니다. 현재는 예. 출구 옆에서 즐기더라도 파티를 즐겨라.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부자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더라. 두 가지를 꼽아주셨잖아요. 늘 현금이 있더라. 예. 그 다음에 예. 어떤 그 기회가 왔다 그러면 잡는 용기가 있더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또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근데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1억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대감이라고 보시는지, 교수님은 투자를 권유해 오셨던 입장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적정 수준이 없습니다. 오직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요 측면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공식적인 거 ETF에 편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화폐의 거래적 수단, 그건 아닌데요. 투자 수단으로 인정해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가격 결정 요인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미국 금리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중기적으로 미국 대내 불균형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그다음에 미국 지금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다. 그럼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되면서 미국 금리 떨어진다. 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달러 가치 떨어지고 미국 금리 떨어지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 좀 비트코인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거는 좀 많이는 사지 마십시오. 가격 변동이 심하고요. 그거 사놓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도 못하니까 계속 쉬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채권, 주식을 사면 뭐 채권 가격, 주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자 배당은 나오거든요.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이자 배당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군의했던 건 투자 자산 한 10% 정도만 사놓고 그냥 보지 말고 몇 년 놔두십시오. 네. 나중에 한 5년 이후에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겁니다. 와.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제가 높은 수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발을 선뜻 못 담그는 이유가 도대체 이거는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은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 뭐 이런 나름의 또는 뭐 잘 될 만한 기업에 투자해서 내가 그 열매로서 얻어진 성과를 나눠 갖는다. 뭐 이렇게 정당화가 좀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유로 이거를 투자를 해야 돼? 그야말로 돈 벌겠다는 그 하나 이유 말고는 달리 설명.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뭐 생산성이나 다른 경제에 뭐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없죠. 바보 같은 질문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투자 수단으로 미국에서 인정해 버렸고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 1월에 등장했거든요. 근데 하필 왜 2009년 1월인가? 2008년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려웠고 달러 가치도 하락했던 때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유는 과거처럼 미국 경제 못 믿겠다. 이 달러를 못 믿겠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요 2000년에 달러 보유 비중이 71%인데 지금 59%로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보유 비중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달러 못 믿겠다, 미국 경제 못 믿겠다.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발 심리 내지는 투자 수단으로는 남아 있을 것이다. 계속. 그런데 이제 경제적 측면까지 꾸준히 따지면요,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돈을 벌면은 우리 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소비 여력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뭐 생산성을 증가시키든지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 거래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 별로 쓸모없는 거다. 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드리면요, 거의 다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좀 비트코인 사지 마시고 어르신들은 금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비유가 되니까요. 금 가격도 똑같이 미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미 금리 떨어졌을 때 올랐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적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도 그렇게 해서 부가 늘어나면 그걸로 소비가 늘어서 그런 경제적인 영향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머니올라 시청자분들하고 나누시고 싶으신 얘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현자로서 좀 들려주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늘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니올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출연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머니올라를 통해 가지고 특히 그 경기 순환, 자산 배분 이런 측면에서 좀 자산 배분도 잘 하시고 특히 그 제가 주식이 채권이나 저평가됐다. 저는 부를 늘릴 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게 좀 머니올라 많이 보시고 부를 늘리셔가지고 우리 저 소득 차별화 정말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조금 더 부를 나눠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앞으로 교수님의 이 좋은 말씀들, 현답들을 저희가 쇼트로도 많이 드릴 테니까 쇼트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또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또는 그 전에 또 한번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저희 머니올라 지지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